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투자 생각 슬투생의 이인구 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이란 나라가 요즘에 너무나 안 좋은 얘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거대한 시장 그리고 산업 지원 정책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장기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장기 전략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걸 위해서는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글로벌 그 경제 내에서의 중국의 포지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중국의 경기 여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제가 이제 지난 1, 2년 동안 글로벌 매크로, 그리고 중국의 경기 상황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지금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혹은 각 지역, 경제 지역마다 이 경기의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어떤 전 세계적인 시크로나이제이션, 전 세계의 매크로 환경이 거의 동조화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놓고 보면 리조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조금 다변화될 것 같다. 서로 다르게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마찬가지로 IMF에서도 그렇게 전망하는데 특이하게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을 고점으로 장기적으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이 경기 상황이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중국의 물가 지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3년에는 거의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올해 2월 달에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핵심 CPI 그로스는 하락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 9%가 넘는 CPI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지만 핵심 물가 지표는 거의 이 수준, 거의 3%, 4% 수준까지도 그 밑으로 잘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최근 뉴스를 보시면 작년 말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가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코멘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노동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지난해 일시적으로 데이터 발표를 중단했다가 다시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작년 말부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 지표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업률이 3%를 살짝 넘긴 했지만 실업률보다 더 선행성이 있는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를 보시면 계속 20만 건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한 노동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여건이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지금 미국은 투자붐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드라이버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봤는데 캐시플로우에 있는 그 자본적 지출, 투자 지출과 그 데이터를 자산부채표에 있는 고정자산과 무형자산 합한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난 15년, 10년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거의 전 세계에 공장을 두고 혹은 OEM 기업들한테 주문을 시켜서 현지에서 만든 다음에 전 세계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2021년을 바닥으로 찍고 미국 내에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본 데이터고요. 이 이외에 미국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색 바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제조업 건설 투자인데요. 지금 미국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건설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칩스 액트법 같은 거 혹은 IRA법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공장을 엄청나게 짓고 있다는 거고. 근데 주황색 라인은 항공기 제외 비국방 내구재 신규 주문인데 이 지표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에서 포함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수고 이 지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오르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미국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신규 투자붐이다. 근데 이런 신규 투자붐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재정 적자, 채권을 발행한 재정 적자를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내로 많은 기업들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반면 중국은 어떠냐 보면 중국은 사실 이미 과잉 투자입니다. 이미.
어떤 측면이냐. 2018년 이후로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을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경기를 살려야 되고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제조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조업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분기별로 신규로 대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추이를 보시는 건데 정확하게 은행 부동산 부분에 대한 대출을 끊고 제조업 부분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제조업 금액이 제조업 대출을 나갈 때 시장 금리보다 낮게 되게 보조금 성격으로 많이 지원을 된다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강조하고 육성하는 산업들의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뭐 배터리, 뭐 이런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중에 있는데 특히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면 디맨드, 전 세계 디맨드, 각 국가별 차지하는 비중. 중국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게 3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글로벌 전체 태양광에서 중국 내에서 필요한 게. 그런데 갖고 있는 설비는 모듈이나 셀, 웨이퍼, 폴리실콘 이런 전 세계 다 공급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공급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공급광이 심한 상황이고 이게 비단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산업들에도 다 만연해 있다는 거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관세를 다 맞아도 중국의 태양광을 미국에 수출했을 때 미국의 공장이 지어서 만든 태양광 패널보다 중국 태양광이 훨씬 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예 수입을 잘 안 해주는 거죠. 배터리도 IRA라는 법 때문에 아예 수입을 잘 안 해주게 하는 거고. 중국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제조업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건설해 놓은 공장은 전 세계 모두 수출을 해서 우리가 다 이 시장을 먹겠어라는 규모로 투자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무역 장벽, 보호주의를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잘 수입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유휴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서 만든 제품들은 해외에 수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물가가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과잉 공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유휴 캐퍼시티가 있는데 이 물건들을 해외로 공급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국 내 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과는 다르게 그리고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디플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나 물건이 향후에 더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잡혀 있는 거죠. 그 기대 심리는 당연히 공장이 너무 많고 물건을 지금 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심리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있는데 1년 참으면 테슬라 모델이 4천만 원짜리가 3,500만 원 떨어진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느낌이 생기면 현재 갖고 있는 4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차를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4천만 원은 지금의 4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밸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차를 한 대 사고도 500만 원이 남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당연히 소비가 잘 안 되고 그렇다면 기업이 이익이 감소하고 그럼 그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실업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경기가 점점점 더 디플레 국면에 빠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 경기가 정말 안 좋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자산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약간 힌트를 주는 게 일본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차트를 함께 보시면 일본도 똑같은 상황을 겪죠. 일본이 실질적으로 물가가 정확히 떨어진 것은 99년 말부터 2013년 정도까지입니다. 이때 이제 이 검은 라인은 그냥 CPI 인덱스입니다. 상승률이 아니라 그냥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물가가 진짜로 떨어졌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그렇게 물가가 떨어졌을 때 일본의 주식시장, 자본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살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일본의 하이 디비전드 일드 그로스 토털 리턴 인덱스 이거는 이제 배당을 받은 것도 다시 투자했다는 걸 가정해서 만든 지수고요. 그 지수가 마켓 전체를 포괄하는 지수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현금을 계속해서 주는 기업은 이 현금은 내년에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선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ETF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아직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의 국유 기업이라든지 오래된 기업 굉장히 캐시플로우 좋고 탄탄한 기업들은 정말 밸류에이션도 싸고 높은 그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 ETF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또 ETF 전문가이신 윤재용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ETF는 이제 항생 고배당 ETF입니다. 먼저 이제 포인트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대출 우대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금리가 하향되는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고배당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편에 그 어떤 이제 AI라든가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의 어떤 보완제로서도 어떤 이런 또 고배당 내에서 이런 전통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보완제 성격으로도 조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리스크 사항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런 이제 디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화돼서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게 되면 어떤 배당이 어떤 좀 줄어들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잠재적 위험으로 좀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늘 이제 가져온 이 항생 고배당 ETF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해당 ETF는 일단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전년도 이제 MDD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50% 하락한 기업들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 어떤 수익률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 배당 수익률이 상위인 기업들을 뽑아내서 그 내에서도 배당 수익률 가중으로 해서 기업들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제 편입 상위 기업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시누쿠라든가 혹은 중국 신화에너지, 중국 광교, 페트로차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라든가 혹은 뭐 국유기업 이런 기업들 많이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이인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중국 전통기업 내지는 어떤 이제 국유기업들 어느 정도 포인트로 잡고 배당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살펴볼 만한 ETF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해당 ETF 같은 경우는 3월 25일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8% 초반대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해당 ETF는 반기 단위로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중국의 어떤 배당이라든가 혹은 국유기업 혹은 전통기업 혹은 이제 디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내가 투자 전략을 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ETF를 참고 삼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상품 소개해 주신 윤재용 선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편의 시리즈로 중국 투자 관련된 영상을 마무리해 봤는데요. 아주 짧게 요약드리자면 중국 증시는 진짜 바닥 찍었다.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있으면 투자해볼 만한 그런 시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투자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는 그런 핫한 테마나 산업 그리고 성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AI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매크로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기에 좋은 배당 관련된 기업들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 투자에 대해서 올해 그동안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올해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